1980년대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역사책 어디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 하루 일당 2,000원, 3,000원을 받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들.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던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채 그저 노동력이라는 숫자로만 존재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노동자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980년 5월의 어느 날 서울 구로공단의 한 섬유 공장에서 23살 여성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조퇴를 하면 하루 일당을 못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다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장에서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나지도 않았고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노동자 한 명의 하루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를 이야기할 때 흔히 경제 성장과 올림픽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아낸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그런 거대한 서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에게 1980년대는 생존의 시대였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약 50% 이상이 소위 영세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직원 수 5명 미만의 작은 공장,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점상과 행상.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동청의 감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령 문제가 발생해도 신고할 곳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존재가 공식 통계에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평균 임금, 산업재해 통계, 이 모든 숫자들은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영세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간의 수공업 종사자들은 이 통계 어디에도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여유조차 없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노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역이었지만 동시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잊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각자의 삶은 달랐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희망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자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후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이어진 군부의 집권은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삶에서 정치적 격변은 때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밥이었고 다음 달 월세였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그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건설 현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물가는 매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임금 동결과 노동운동 탄압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이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이 받았지만 영세 공장의 노동자들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50%에서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임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시간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었지만 이를 지키는 영세 사업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때로는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주 6일 근무는 기본이었고 바쁜 시기에는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특히 섬유, 의료,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들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장에서 보냈습니다. 기숙사라고 해서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한 방에 10명에서 15명이 함께 생활했고 화장실과 세면장은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토등 시간은 밤 11시였지만 야간 작업이 있으면 새벽 2시, 3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6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1980년대는 건설 붐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들어섰고 도로와 지하철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모든 공사 현장에는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거리를 찾아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 6시면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설업체의 인부 모집책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그날은 일당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은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습니다. 숙련공은 7,000원에서 만원까지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기본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날씨가 나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건설 현장은 오늘 날의 기준으로 보면 아찔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안전모나 안전벨트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추락사고,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0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산재 처리를 꺼렸고 노동자들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즉각 해고당했고 심하면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은 아직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이었고 설령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자녀들만큼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1980년대를 살아간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삶이었습니다. 1982년 서울 영등포의 한 소형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던 김순자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26살이었던 그녀는 전라남도 어느 농촌마을에서 올라와 벌써 8년째 공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당시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대표합니다. 김순자 씨는 18살이던 1974년에 처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고 남동생 둘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맏딸인 그녀가 선택되었습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딸들은 도시로 보내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그 돈으로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김순자 씨는 월급 2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2만 원은 고향집으로 보냈고 5,000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1982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7만 원으로 올랐지만 물가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여전히 매달 5만 원 이상을 집으로 보냈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좁은 작업대에 앉아 작은 부품을 조립하다 보니 허리와 목이 늘 아팠습니다. 눈도 나빠져서 안경을 써야 했지만 안경을 살 돈이 아까워 참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약 15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20대 여성들이었고 몇몇 남성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은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몇 대가 전부였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이 시려서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작업은 단순했지만 고되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오는 제품에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벨트는 멈추지 않았고 노동자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조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너무 자주 가면 눈총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이었지만 실제로 식사했을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였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급히 밥을 먹고 잠시 쉬다가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업은 보통 저녁 8시에 끝났지만 납기일이 다가오면 밤 10시, 11시까지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잔업수당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규 시간당 임금의 5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100%를 지급해야 했지만 그런 것을 따지는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따지는 순간 해고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983년 어느 날 공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 뼈가 부러졌습니다. 여는 병원에 실려갔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것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동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치료비 일부만 부담했습니다. 그 노동자는 한 달 후 복귀했지만 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몇 달 후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이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는 수천 개의 영세 공장이 있었고 거의 모든 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로공단, 영등포, 성수동, 그리고 인천과 부천. 이 지역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부였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의 고통이 집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1984년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건설 현장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용직이었고 제대로 된 고용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철수라는 가명의 50대 남성은 경상북도에서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 농한기가 되면 서울로 올라와 일했습니다. 하루 일당 5,000원, 한 달에 20날 정도 일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중 7만 원 정도를 고향 가족에게 보내고 3만 원으로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인력시장 근처의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2만 원짜리 방은 2평도 되지 않았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난방은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에는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습니다. 건설 현장의 작업은 위험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도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안전모를 쓰기는 했지만 안전벨트는 없었습니다. 조심하면 된다는 것이 현장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5년 어느 날 이철수 씨가 일하던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근 더미가 무너지면서 3명의 노동자가 깔렸습니다. 그중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건설회사는 조용히 사건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망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생이었고 그는 노동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소의 도움으로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결국 회사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조용히 묻혔습니다.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작은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은 회사와 공안당국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해고는 기본이었고 때로는 구타를 당하거나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1987년 여름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서 잊을 수 없는 시기로 기록됩니다. 그해 6월 민주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민주화의 열기가 달아올랐고 그 열기는 공장과 건설 현장으로도 번져갔습니다. 7월과 8월 2달 동안 전국에서 3,000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7월 어느 날 울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 구로공단의 한 섬유 공장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박미선이라는 이름의 여성 노동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35살이었던 그녀는 18살 때부터 이 공장에서 일했고 누구보다 공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노동상담소에서 받은 자료를 돌려보며 노동조합을 만들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발각되면 해고는 물론이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공장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여전히 월급은 1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회사는 더 젊은 노동자들을 뽑으면서 나이든 노동자들을 은근히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10일 박미선 씨와 동료 50여 명은 작업을 멈추고 회사 측에 요구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임금 30% 인상,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조합 인정. 회사 측은 당황했습니다. 순종적이기만 했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즉각 거부했고 주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공장 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정당한 임금을 달라. 노동조합을 인정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공장의 노동자들이 연대 방문을 받고 대학생들도 찾아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노동상담소 활동가들은 법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처음으로 박미선 씨와 동료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박미선 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는 공장 마당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회사는 전기와 물을 끊었지만 인근 주민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음식과 물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여름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6월 항쟁을 거치며 사람들의 의식이 변했고 경찰도 함부로 진압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보도했고 여론은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일주일간의 교섭 끝에 임금 20% 인상과 노동조합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박미선 씨는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그냥 기계 부품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17년 동안 일했지만 그 일주일이 가장 인간답게 산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인천의 한 소형 공장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결말은 달랐습니다. 회사는 강경하게 대응했고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회사 편을 들었고 주동자 5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이 공장의 노동자였던 한 여성은 구타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손상되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고 공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여름의 노동자 대투쟁은 분명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었지만 패배하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묻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여름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꾼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의 의식이 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988년 전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노조 조직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8년 제조업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약 15%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10년간의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영세 사업장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컸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노동시간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줄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일부 기업들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로 대기업에 한정된 일이었고 영세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8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했고 사업장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었고 안전교육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1988년에도 여전히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임금이 10만 원 정도 올랐고 노동시간도 하루 1시간 정도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라면 회사와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이나 노동시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변화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이철수 씨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당이 8,000원으로 올랐고 안전장비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위험한 작업은 많았지만 적어도 안전모와 안전화는 회사에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이런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많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말 대한민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출은 계속 증가했고
국민소득도 높아졌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을 짓고 도로를 닦고 지하철을 건설한 것은 바로 그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림픽 개막식을 TV로 볼 여유조차 없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1980년대가 저물어갈 무렵 대한민국 사회는 노동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지식인들도 노동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인들과 보수 언론은 노동운동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금이 너무 빨리 오르면 경쟁력을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를 돌아보면 이 시기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회도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해고당했고 구타당했고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몇몇 유명한 노동운동가들의 이름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든 것은 이름 없는 수많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노동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었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택배기사이고 배달 라이더이고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그들은 정규직이 아니기에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받기 어렵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기 힘듭니다. 1980년대 공장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동시간, 임금, 산업재해율은 공식 통계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됩니다. 우리는 1980년대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경제 성장의 수혜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의 경제 성장은 분명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만족이 아니라 억압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사회는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 남습니다. 1980년대 수많은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사라진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후세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넷째, 연대의 힘입니다. 1987년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노동자들, 대학생들, 지식인들, 일반 시민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섯째,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1980년대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기계 부품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잊고 삽니다. 특히 불편한 과거는 더욱 빨리 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50대, 60대가 된 당시의 노동자들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 일했지만 제대로 된 연금도 없고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최소한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노년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시에 우리는 오늘날의 이름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80년대의 문제들이 다른 형태로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배우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1980년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화려한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기록되지 않은 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그리고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책임이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